어머니, 새벽부터 웬국이에요? 경희야, 큰 시험 보는 날이잖니. 시애미가 정성 들여 끓였다. 얼른 먹고 가야지. 3년을 물 한 잔 안 떠주던 시어머니가 하필 제 행정고시 시험날 아침에 뽀얀 북어국을 끓여놓고 자꾸만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물 위에 덜 녹은 듯 하얀 가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저는 그 국그릇을 같은 날 의대에 면접을 보러 가는 시누이 것과 몰래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고 몇 달 뒤 저는 그들이 상상도 못한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시험 준비로 며칠을 제대로 못 잔 눈이 사포처럼 뻑뻑했지요.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섰습니다. 아직 창밖은 캄캄했고 아파트 단지 가로등만 커튼 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가 매일 출근할 때는 방에서 코빼기도 안 비치던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국자를 적고 있었지요. 스테인리스 냄비에서 뽀얀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멸치와 북어를 우린 비릿하고도 구수한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북엇국 2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했습니다. 평소 내 밥상이라는 건 반찬통 뚜껑도 열지 않은 채 냉장고에서 꺼낸 그대로 던져진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수저까지 가지런히 젓가락 끝을 맞춰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물컵에는 보리차까지 따라져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나를 보더니 얼굴에 웃음을 걸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경희야, 오늘 네가 그렇게 난리치던 큰 시험 날이잖니. 빈속으로 갔다가 망치면 또 누구 탓하려고 그래. 얼른 앉아. 나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시어머니가 내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른 적이 있었던가. 내가 번 돈으로 이 집 생활비가 돌아가는데도 물 한 잔 떠다 준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국을 끓이고 수저를 놓고 등을 떠밀며 앉으라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 시간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왜는 무슨 왜야? 시애미가 며느리 시험날 국 한 그릇 끓여주는 것도 이상하니? 참 사람 정없게 말한다. 앉아, 식기 전에. 억지 웃음 아래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 위화감을 삼키며 의자를 뒤로 빼고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맞은편 시누이 자리와 내 자리를 번갈아 가리키며 유독 부산스럽게 손짓을 했지요. 어느 그릇이 누구 것인지 굳이 짚어주는 그 손끝이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도록 신경 쓰이는 동작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번 젓고 떠먹으려던 찰나였지요. 내 몫으로 밀어진 국그릇, 뽀얀 국물 속에서 뭔가가 반짝였습니다. 미세하게 덜 녹아 뭉친 하얀 알갱이들이 주방 조명 아래서 유리가루처럼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조미료나 소금이라기엔 결이 달랐습니다. 소금은 국물에 닿으면 이내 쓰러지는데 그것들은 기름 위에 먼지처럼 표면에 둥둥 떠서 좀처럼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끝으로 살짝 저어보았습니다. 알갱이들이 국물 속으로 흩어졌다가 이내 녹아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전 반차를 내고 일찍 들어온 오후에 뒷베란다에서 새어나오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낮게 깔린 다급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거 정말 확실한 거 맞아? 괜히 애매하면 나만 우스워지는 거 아니야? 고 묻던 그 통화. 그때 이미 심상치 않아
마음 깊이 담아두었던 그 목소리가 지금 이 그릇 앞에서 모든 조각이 되어 딱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의 시어머니는 국을 뜨지도 않고 밥을 씹지도 않은 채 오직 내 입술과 숟가락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는지 목을 대가 한번 크게 움직였지요. 그 눈빛에는 초조함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 국물을 넘기기만을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그 수단이 정체 모를 약물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시리게 직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나는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매달 받는 월급으로 이 집의 생활비, 관리비, 시누이 학원비까지 감당하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지요. 남편은 만년 과장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과장 승진해서 3번 연속 물을 먹은 뒤로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남편은 안 그랬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새 시험 공부를 하는 내 옆자리를 지키며 너는 진짜 크게 될 사람이야. 걱정 마. 내가 끝까지 밀어줄게. 너만 믿어. 하던 사람이었지요. 그 말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남편은 응원 대신 조롱을 택했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책상에 엎드려 코피를 닦으며 문제집을 붙들고 있는 내 등을 향해 이렇게 뱉었지요. 아줌마가 무슨 행시야, 행시가. 정신 좀 차려. 학원 다니는 어린애들이랑 붙어서 네가 될 것 같아? 집안 꼴이나 보고 살아. 창피한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 기죽는 꼴을, 며느리가 자기 아들보다 잘 나가는 꼴을 못 견뎌 했습니다. 며느리가 5급 사무관이 되어 아들 머리 꼭대기에 앉는 그림. 그 그림이 시어머니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끔찍한 미래였던 겁니다. 그래서 원망의 화살을 온통 내게 돌렸지요. 밥상에서 명절에 제사상 앞에서 사사건건. 지난 3년의 서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원망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이 하얀 가루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동정심 한 조각이 그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경희야, 국 식는다. 시험 망치고 나중에 밥 못 먹어서 그랬다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떠. 시어머니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손을 뻗어 내 그릇을 내 쪽으로 반 뼘쯤 더 밀어주기까지 했지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루가 떠 있는 국물을 젓던 숟가락을 천천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식탁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주방에 유난히 크게 울렸지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왜 안 먹어? 내가 먹으라면 좀 먹지. 또 뭘 그렇게 따져? 어머니, 나는 숨을 골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을 주었지요. 이 국 어머니가 직접 끓이신 거 맞아요? 그럼 누가 끓여? 내가 새벽부터 손 시려가며 끓였다. 북어도 얼마나 정성껏 우렸는데 너는 고마운 줄도 모르니? 그런데 어머니 국은요? 어머니는 왜 안 드세요? 시어머니의 말문이 딱 막혔습니다. 얼굴에 걸려있던 억지 웃음이 순식간에 굳었지요.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며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나는 벌써 먹었지. 너 자는 동안에 먹었다. 늙으면 새벽잠이 없어서 그렇다 됐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씻어둔 그릇이 없었고 식탁 위 2그릇 중 어느 것도 손 뗀 흔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니, 이 국에 대체 뭘 넣으셨어요? 고 소리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으니까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국그릇 하나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지금 신고하면 오늘 시험을 놓칩니다. 3년을 코피를 쏟으며 준비한 그 시험을. 그리고 저 사람은 국에 간 좀 세게 한 걸 가지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독살범으로 몰았다며 온 동네에 뒤집어 씌울 게 뻔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미친 여자가 되는 거지요.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숟가락에서 손을 떼고 식탁 아래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지요. 그러면서도 얼굴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펴려고 애썼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속이 안 좋아요. 시험장 가서 배탈 나면 안 되잖아요. 국은 안 먹을게요. 아니, 그래도 한 숟갈은 떠야지. 사람이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니? 물만 마실게요. 오늘은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 보리차 컵을 들어 한 모금 넘겼습니다. 그러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는 게 보였지요. 애써 준비한 판이 어그러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국을 왜 안 먹어? 응? 내가 너 생각해서 새벽부터 끓였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사람 무안을 줘?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니? 목소리 끝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정함을 가장하던 껍데기 아래로 초조함이 삐죽 새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계획이 틀어지는 걸 참지 못하는 익숙한 그 목소리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그 순간 안방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우이가 깨어나는 기척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개가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획 돌아갔지요.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국그릇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이 국에 대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는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패가 하나 쥐어져 있었지요. 며칠 전 뒷베란다 통화를 나는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아두었으니까요. 오늘은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 하얀 가루가 무엇이었는지는 반드시 내가 밝혀낼 겁니다. 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요. 창밖으로 어스름이 옅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서 여전히 김을 올리고 있는 뽀얀 북엇국을, 그 위에 떠 있는 반짝이는 알갱이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눈에 담았습니다. 그러곤 등을 돌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지난 3년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지요. 이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낼 때였습니다. 6개월 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에 들어섰지요. 현관에서 구두를 채벗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슬리퍼를 끌고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지요. 경희야, 이것 좀 봐라. 얼른. 화면을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강남의 유명 의대 입시 학원 심층 면접반 등록 안내였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에 수강료가 큼직하게 떠 있었지요. 한 달에 200만 원. 나는 구두 한 짝을 벗다 말고 그 숫자를 봤습니다. 하루 종일 민원에 시달리고 퇴근 후엔 도서관에서 2시간 문제집을 붙들다 온 몸이었습니다. 어깨가 돌덩이 같았지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수진이 면접반이지 뭐긴 뭐야. 이번엔 무조건 붙어야 돼. 삼수야, 삼수. 우리 집 체면이 있지. 더는 질질 끌면 안 돼. 시어머니는 태블릿을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월급 더 많잖니. 태식이 그 월급으로 어디 코에 붙이겠어. 내 카드로 지금 결제해라. 등록 마감이 내일까지란다. 이런 건 며느리가 알아서 챙겨야지. 당당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지요. 마치 며느리 월급은 원래 이 집안 것이고 자기가 그걸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게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쥐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지요. 제 어머니가 아내한테 200만 원짜리 요구를 하는 걸 뻔히 듣고 있으면서도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채널만 한번 돌렸을 뿐이었지요. 그 무심함이 어떤 반대보다 더 나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급여 통장이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냈지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했습니다. 순순히 내주는 줄 알았던 겁니다. 나는 그 카드를 거실 탁자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카드에서 나가는 돈이 뭔지 아세요? 뭐긴 뭐야, 내 월급이지. 결혼했으면 그게 다 집안 돈 아니니? 이 집 관리비, 공과금, 어머니 병원비, 반찬강, 그리고 제 시험 준비 자금이에요. 이게 우리 부부 노후 자금이기도 하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아가씨 학원비는 어머니 연금으로 하시거나 아가씨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태세요. 저는 못 냅니다. 뭐, 못 내? 지금 내 앞에서 못 낸다고 했니? 목소리가 대번에 높아졌습니다. 올케라는 게 시누이 앞길 챙기는 게 당연하지. 못 낸다는 게 무슨 소리야. 너는 이 집안 사람 아니냐? 수진이가 의사 되면 이 집안이 다 사는 거야. 네가 지금 그 앞길을 막겠다는 거니? 막는 게 아니라 제 돈을 제가 쓰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제 월급의 절반이 넘어요. 그걸 3개월, 6개월 내라고 하시면 저는 시험 준비를 접어야 해요. 시험은 무슨 얼어 죽을 시험이야.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33 먹은 아줌마가 무슨 고시야, 고시가. 될 것 같으면 진작 됐지. 그 헛짓거리에 돈 처박을 거면 차라리 될성 부른 수진이한테 되는 게 100번 낫지. 말문이 막힌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였지요. 이 집의 생활이 누구 손으로 돌아가는데 내 꿈은 헛짓거리고 시누이 삼수는 집안 경사라는 겁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침묵이 시어머니를 더 자극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시어미 말이 웃습니까? 시어머니가 탁자 위에 카드를 낚아채더니 거실 바닥으로 획 팽개쳤습니다. 카드가 마룻바닥을 미끄러져 텔레비전 밑까지 들어갔지요. 소파에 누운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도 발만 슬쩍 오므렸습니다. 카드가 자기 쪽으로 오지 않도록요. 나는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텔레비전 밑으로 손을 넣어 카드를 주었습니다. 먼지가 묻은 카드를 옷깃에 닦아 지갑에 다시 넣었지요. 안 주어도 될 걸 그러셨어요. 이 카드로 어머니 약값도 나가는데요. 뭐라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나는 대답 대신 가방을 챙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저것이 어디서 저런 못된 버릇을 배워 먹었어 하는 고함이 따라붙었지만 문을 닫으니 이내 잦아들었지요. 그날 이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노골적으로 바뀐 것이 돈으로 안 되니 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말이라 모처럼 늦잠을 자고 나오니 식탁에 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각 구운 한우 등심이 지글지글 접시에 담겨 있고 된장찌개가 뚝배기째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지요. 남편과 시누이가 마주 앉아 고기를 집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나를 흘끗 보더니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집으며 코웃음을 쳤지요. 내 자리에는 빈 밥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수저도 없었지요. 내가 식탁에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곤 구석에서 냄비 하나를 꺼냈지요. 뚜껑을 여니 쉰내가 확 끼쳤습니다. 며칠 전 먹다 남은 콩나물국이었습니다. 표면에 허옇게 뭔가가 뜨기 시작한 국이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냄비째로 내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먹을 사람은 먹고 남은 거 치울 사람은 치워야지. 아까운 거 버리면 벌 받는다.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시누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남편은 고기를 우물거리며 여전히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요. 나는 그 쉰 국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서러움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저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나는 식탁 의자를 소리나게 뒤로 뺐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에 세 사람의 시선이 잠깐 내게 모였지요. 그러곤 일어나 싱크대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지요. 그 안에는 내가 내 돈으로 사둔 즉석 전복죽이 쌓여 있었습니다. 야근하고 늦게 들어온 날, 아무도 밥을 챙겨주지 않는 날 혼자 데워 먹던 것들이었지요. 전복죽 하나를 뜯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3분 동안 나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봤습니다. 등 뒤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지요. 땡 소리가 나자 뜨거운 죽을 꺼내 새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돌아와 빈 밥그릇을 옆으로 밀어두고 그 자리에 전복죽을 놓았지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전복죽을 나는 고기 반찬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니, 저건 또 언제 사다 쟁여놨대. 참 살림 야무지게도 따로 차렸네. 제 돈으로 샀어요.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은 이제 안 기다리려고요. 배고픈 사람은 알아서 챙겨 먹어야죠. 시누이가 발끈했습니다. 옳게, 지금 우리 엄마한테 시위하는 거야? 밥상 앞에서 왜 이렇게 유난이야? 시위 아니야. 나는 나 먹을 거 먹는 거고 아가씨는 아가씨 먹을 거 먹으면 돼. 각자라는 그 한마디에 식탁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쥔 채 내 뒤통수를 노려봤지요. 서늘한 도끼가 등 뒤로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굶기면 굶는 대로 쉰국을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는 호구가 아니라는 걸 그날 시어머니는 처음 실감했던 모양입니다.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는 며느리. 시어머니에게는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었지요. 굶겨서 기를 꺾으려 했는데 며느리가 제 밥을 스스로 챙겨 먹으니 괴롭힘의 효력이 없어진 겁니다. 전복죽을 다 비운 나는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고 물로 헹궜습니다. 그러곤 방으로 들어가려다 잠깐 멈춰서서 식탁을 향해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니, 밥은 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앞으로 제자리에 쉰 국 안 꺼내 놓으셔도 돼요. 그거 냄새나서 온 집안에 배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만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강한 척했지만 사실 그 아침의 쉰내는 오래도록 코끝에 남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폈습니다. 활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날의 서러운 밥상은 이상하게도 나를 무너뜨리는 대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 온전히 내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이 시험에 붙어야 한다. 빈 밥그릇 앞에서 굶던 그 아침이 내게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동력이 되었지요. 문제집 위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직도 고기 굽는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냄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밥으로 나를 굶기던 그 손이 몇 달 뒤 밥에 독을 타는 데까지 갈 줄은요. 시험을 한 달 앞둔 밤이었습니다. 벽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책상 앞에 앉아 행정법 모의고사를 풀던 중이었습니다. 답안지 절반쯤 써 내려갔을 때 코끝에서 뜨끈한 것이 주르륵 흐르는 게 느껴졌지요. 고개를 숙이니 흰 답안지 위로 붉은 방울이 툭, 툭 떨어졌습니다. 코피였습니다. 몇 달째 하루 4시간도 못 자며 버티던 몸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였지요. 답안지가 순식간에 붉게 번졌습니다. 휴지를 뽑아 코를 막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은 거실을 지나 안쪽에 있었지요. 코를 틀어막은 채 거실로 나섰습니다. 세수를 하고 코피를 씻어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지요. 화장실을 나오다 코 밑이 헐어 따가워 연고를 찾으려고 거실 장식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잡동사니가 가득한 서랍이었지요. 반창 꼬며 손톱 깎이며 오래된 영수증들 사이를 뒤적이는데 가장 안쪽에 뭔가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였습니다. 꺼내보니 낯익은 필체였지요. 5년 전 내 생일에 남편이 직접 손으로 써준 편지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직 신혼이었고 남편은 승진 누락 같은 건 겪기 전이었지요. 봉투를 열어 편지를 펼쳤습니다. 눈에 익은 삐뚤삐뚤한 글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경희야, 네가 무슨 꿈을 꾸든 나는 내 편이 될게. 네가 어디까지 올라가도 나는 절대 내 발목 잡지 않을게.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생일 축하해. 사랑하는 태식이가.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과 방금 전까지 내 등 뒤에서 조롱을 퍼붓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는 남편이 캔맥주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코를 막은 휴지에 피가 배어 있는 내 꼴을 봤을 텐데도 시선은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코피 났어. 답안지 다 버렸네. 혼잣말처럼 뱉었습니다. 위로를 바란 건 아니었지요. 그저 5년 전에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꾸했습니다. 꺼봐. 몸 망가져가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어차피 붙지도 못할 시험 가지고 온 집안 유세는 다 떨고 불 켜놓고 밤새 끙끙대면 뭐가 달라져? 전기세만 더 나가지. 그러곤 다 마신 맥주캔을 소나기로 우그러뜨려 탁자 위로 툭 던졌습니다. 찌그러진 캔이 대굴 굴러 탁자 끝에서 멈췄지요. 나는 손에 쥔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발목 절대 안 잡을게. 내가 내 편이 될게. 그 문장 위로 방금 들은 말이 겹쳐졌지요. 더 이상 이 편지 속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지심에 찌든 껍데기만 소파에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나는 미련 없이 편지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러곤 거실 구석 쓰레기통으로 걸어가 그 안에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이 흘끗 봤습니다. 그건 또 뭔데? 사람 신경 쓰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버릴 거였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버릴 것이었지요. 5년 전의 약속도 그 약속을 한 사람도 이제 내겐 쓰레기통 속 종이 조각과 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붉게 물든 답안지를 새 것으로 갈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지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홀가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은 오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반차를 내고 예정보다 2시간쯤 일찍 집에 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지요.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거실은 비어 있었고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으니까요.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뒷베란다 쪽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닫이 문이 한 뼘쯤 열려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그 안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인기척을 내려다 그 통화 내용에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이면 하루 종일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어설프면 안 돼. 확실한 거 맞아?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평소 집안에서 며느리한테 고함치던 그 목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은밀하게 부탁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요. 부작용 같은 건 없고 나중에 검사해도 안 나오는 거 맞지? 아니, 사람 잡자는 게 아니라니까. 하루만, 딱 하루만 못 일어나면 되는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루만 못 움직이게. 그 말이 무엇을 겨냥하는지 순간적으로는 몰랐습니다. 그저 뭔가 심상치 않다는 본능만 곤두섰지요. 나는 소리나지 않게 뒷걸음질 쳐서 현관 옆 신발장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러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음기 앱을 열어 붉은 버튼을 눌렀지요. 그때 왜 그랬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건 남겨둬야 한다는 직감이 온몸을 스쳤을 뿐이었지요. 베란다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한 거 말고 처방받아야 되는 센 거 있잖아. 잠 못 자는 사람들 먹는 거. 그거 빻아서 국물에 타면 티 안 나지? 냄새도 안 나고. 그래, 그래. 돈은 얼마면 돼? 침이 바짝 말랐습니다. 국물에 타면 안 보이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신경안정제 같은 걸 갈아서 국물에. 100만 원? 비싸게도 부르네. 알았어. 계좌번호 지금 불러. 바로 붙일게. 문자로 남기지 마. 말로 불러. 시어머니가 계좌번호를 받아 적는지 잠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덧붙였지요.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너도 곤란해져. 우리 며느리가 아주 여우 같은 년이라 눈치 하나는 더럽게 빨라. 응, 이번 주 안으로 받아야 돼. 시험날 전에 꼭. 시험날 전에. 나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선명해졌지요. 며느리가 5급 시험을 보는 날 아침 밥상에 국그릇. 하루만 못 일어나게. 시어머니는 내가 시험장에 못 가게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사무관이 되어 아들 머리 위에 앉는 꼴을 막으려고 불법 약물이라는 성까지 넘어버린 겁니다. 통화가 끝나가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나는 녹음 버튼을 멈추고 파일이 저장되는 걸 확인한 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깊이 넣었지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슬리퍼를 끌며 베란다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발소리를 죽여내 방으로 숨어들었지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렸지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니면 남편한테 말할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남편은 이미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거나 좋게 봐줘야 못 들은 척 방관할 게 뻔했지요. 경찰에 신고한들 이 녹음만으로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까? 며느리가 시험 앞두고 예민해져서 시어미를 모함한다며 뒤집어 씌우면 오히려 시험 앞두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나만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실제로 약을 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휴대전화를 다시 꺼내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도 올려두었습니다. 혹시 파일이 지워질까봐 2군데에 남겨둔 거지요. 남편에게 털어놓을 믿음도 그때는 없었어요.
그저 이 파일 하나가 언젠가 나를 지켜줄 마지막 방패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봤습니다. 결심이 섰지요. 지금 터뜨리지 않는다. 시험을 먼저 본다. 그리고 저 사람이 실제로 무슨 짓을 하는지 증거가 확실해지는 순간에 정면으로 대응한다. 감정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남겨진 사실로. 그 다짐이 서고 나니 신기하게도 손 떨림이 멎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를 시험장에 못 가게 하려고 약물 거래라는 선까지 넘어버린 사람. 나는 그 사람과 한 지붕 아래서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며칠을 더 버텨야 했지요. 문제집을 다시 폈습니다. 활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지만 그래도 폈습니다. 이 시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봐야 했으니까요. 그것만이 이 집을 벗어나는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벽 하나 너머에서 잠든 사람이 무슨 꿈을 꾸는지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했지요. 하지만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는 저 사람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될 패가 하나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벼르던 시험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시 새벽 5시 40분 나는 식탁 앞에 앉아 미세한 가루가 떠 있는 국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식탁 아래로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국에 뭘 탔냐고 소리치면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는 펄쩍 뛰며 부인할 테고 국그릇 하나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국을 들고 신고하러 가는 사이 시험 시간은 지나버릴 테고 저 사람은 온 동네의 며느리가 시어미를 독살범으로 몬다고 떠들 겁니다. 3년을 준비한 시험은 물거품이 되고 나는 미친 여자가 되겠지요. 어젯밤의 다짐을 떠올렸습니다. 시험을 먼저 본다. 증거가 확실해지는 순간에 대응한다. 그러려면 지금은 이 아침을 무사히 넘기는 게 먼저였습니다. 이 국만 안 먹으면 됩니다. 안 먹고 시험장에 가면 저 사람의 계획은 저절로 실패하는 거니까요. 경희야, 왜 안 먹어? 국 다 식는다. 시어머니가 재촉했습니다. 아까 속이 안 좋다고 둘러댔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 내 등 뒤로 돌아오더군요. 그러곤 내 어깨를 짚고 숟가락 든 손 쪽으로 등을 슬쩍 떠밀었습니다. 긴장돼서 그러는 거지? 다 그래. 그래도 아침을 굶으면 시험장 가서 머리가 안 돌아가. 한술만이라도 떠. 응? 등에 닿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억지로라도 먹이려는 손이었지요. 나는 어깨를 살짝 틀어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속이 안 좋아요. 이따 시험장 근처에서 빵이라도 사 먹을게요. 빵이 밥이 되니? 이 북엇국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 숙취에도 좋고 속도 풀어주고. 어여 한 입만.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렸지요. 부스스한 머리에 눈이 퉁퉁 부은 시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목을 긁으며 냉장고 쪽으로 향했지요. 엄마, 물. 목말라 죽겠어. 시어머니의 시선이 순간 그쪽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딸이 면접 보러 나갈 채비를 해야 하니 신경이 그리로 쏠린 거지요. 내 등에서 손을 떼고 냉장고로 종종 걸음쳤습니다. 수진아, 얼른 씻고 밥 먹어야지. 면접 시간 늦겠다. 물 여기 있다.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병과 함께 딸이 좋아하는 깍두기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등을 완전히 돌리고 있었지요. 그 짧은 틈이었습니다. 나는 앞에 놓인 국그릇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저 하얀 가루를 넘길 생각은 애초에 없었지요. 그렇다고 그대로 두면 시어머니가 계속 먹으라고 성화일 테고요. 반사적으로 내 국그릇을 옆으로 밀어치웠습니다.
오른편 신우이 자리 쪽으로요. 눈앞에서 그저 치워버리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그 바람에 신우이 자리에는 국그릇이 2개가 나란히 놓이게 됐습니다. 가루가 뜬 내 그릇과 원래 놓여있던 신우이의 맑은 국물 그릇이요. 순간 나도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미처 생각하고 한 행동이 아니었지요. 그저 내 앞에 돛국을 눈앞에서 치우려던 것뿐이었는데 그릇 2개가 나란히 놓이고 나니 나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릇이 어디로 가든 젓가루 뜬 국만 아무도 못 먹게 하면 된다. 이상하다고 냄새가 난다고 말해서 말리면 되는 거였지요. 신우이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깍두기통을 식탁에 놓았지요. 자기가 어느 그릇에 약을 탔는지 그 앞에 그릇이 2개나 놓인 것도 눈치채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뒤 신우이가 돌아와 제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앞에 그릇이 2개인 걸 보더니 별 생각 없이 하나를 제 앞으로 당기고 남은 하나를 무심코 내 쪽으로 툭 밀어 놓았지요. 하필 신우이가 제 앞으로 당긴 것이 가루가 뜬 그릇이었습니다. 맑은 국물 그릇이 내 앞으로 왔고요. 나는 그 그릇을 조용히 내 앞으로 마저 당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딸 자리에 밥그릇을 채워 놓았지요. 그릇이 뒤바뀐 걸 전혀 모르는 손길이었습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그 국 냄새가 좀 이상해. 먹지 마. 신우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봤습니다. 뭐? 냄새? 뭔 냄새? 국물 위에 뭐가 떠 있잖아. 상한 건지도 몰라. 그거 먹지 말고 나가서 뭐 사 먹어. 내 딴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미워도 저 그릇에 든 게 뭔지 아는 이상 먹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화장실에서 나오던 시어머니가 대뜸 끼어들었습니다. 멀쩡한 국에 무슨 트집이야. 어디 아침부터 재수 없게. 수진아, 옳게 말 듣지 말고 얼른 먹어. 엄마가 너 좋으라고 끓인 거야. 시어머니는 딸의 등을 손으로 밀며 재촉했습니다. 자기가 며느리 몫으로 약을 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딸이 먹는 그릇은 당연히 멀쩡한 국이라 여긴 거지요. 그릇이 바뀐 걸 모르는 사람의 자신만만한 재촉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나를 흘겨봤습니다. 옳게 나도 오늘 면접 가야 하는데 아침부터 사람 밥맛 떨어지게 왜 이래? 아가씨, 진짜야. 한 번만 봐. 위에 하얀 거 떠 있잖아. 이게 왜 이상해? 북엇국에 원래 이런 거 뜨거든? 무식하게. 엄마, 옳게 좀 조용히 시켜. 신우이는 신경질적으로 숟가락을 국에 푹 담그더니 국물을 크게 한술 떠서 후루룩 넘겼습니다. 나는 순간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지요. 신우이는 그 뒤로도 2술, 3술 연거푸 국물을 퍼먹었습니다. 꺼봐, 아무렇지도 않구먼. 옳게는 꼭 남밥 먹을 때 초를 쳐. 더 말릴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그거 약 들었어. 어머니가 탔어라고 소리치는 순간 나는 증거도 없이 모든 걸 폭로하는 셈이 되니까요. 그러면 시험은 끝이고 저 집안은 나를 미친 여자로 몰 겁니다.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분명히 말렸는데도 뿌리치고 삼킨 것은 저들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흡족한 얼굴로 딸의 그릇에 밥까지 말아주었습니다. 그렇지, 잘 먹어야 힘내서 면접 붙지. 삼수 끝에 이번엔 꼭 붙어야 돼. 우리 딸 의사 되는 거야. 신우이는 밥망국을 그릇 바닥까지 닥닥 긁어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술까지 싹싹 비우고 나서야 숟가락을 놓고 일어났지요. 화장해야 돼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내 앞에 맑은 국물을 조용히 몇 술 떠먹었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지만
안 먹으면 또 의심을 살 테니 몇 술만 삼켰지요. 설마 하는 불안과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서늘함이 목구멍에서 함께 뒤엉켰습니다. 식사를 마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구석에 미리 챙겨둔 가방을 둘러맸지요. 요약 노트와 수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깨에 끈을 걸치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배웅했습니다. 경희야, 시험 잘 보고 와라. 좋은 결과 있어야지. 가식적인 미소였습니다. 내가 그 국을 안 먹은 걸 알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는 얼굴이었지요. 아마 속으로는 저 여우가 또 눈치를 챘나 하고 초조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딸이 그 국을 다 먹은 건 까맣게 모른 채였지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얼굴에 확 끼쳤습니다. 아직 어둑한 하늘 아래 가로등 불빛이 뿌옇게 번져 있었지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등 뒤로 시누이가 화장하며 흥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고사장까지는 40분 거리였지요. 뒷좌석에 앉아 요약 노트를 펼쳤지만 활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서서히 걷히는 도시를 바라봤지요. 머릿속에 뒤바뀐 국그릇 2개가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지만 이상하게 죄책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렸고 그 경고를 코웃음치며 짓밟은 건 그들 자신이었으니까요. 택시가 큰 사거리에서 신호에 걸렸습니다. 나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부터 몇 시간은 오직 시험만 생각하기로 했지요.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앞에 답안지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택시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물에 밝아오고 있었지요.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뒤바뀐 국그릇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그때의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5급 행정고시 2차 시험장, 수백 명이 앉은 대형 강의실은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지요.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시험지를 넘기며 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몇 달을 코피 쏟으며 붙든 내용들이 손끝에서 술술 풀려나왔지요. 답안지 여백이 막힘없이 채워졌습니다. 옆자리 수험생이 한숨을 쉬며 머리를 쥐어뜯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 펜은 멈추지 않았지요. 시험 시작 직전 잠깐 확인한 휴대전화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습니다. 5시 55분, 6시 10분, 6시 40분 새벽부터 계속 걸려온 것들이었지요.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지만 나는 진동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지금은 이 시험이 전부였으니까요.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건 시험이 끝난 뒤에 마주할 일이었습니다. 내가 답안지를 채워나가던 그 시각,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조각조각 전해들어 알게 된 이야기를 여기 옮겨봅니다. 내가 현관문을 나선 뒤였습니다. 시누이는 방에서 화장을 마치고 면접용 정장으로 갈아입었지요. 삼수 끝에 마지막 기회라며 시어머니는 딸의 머리며 옷매무새를 몇 번이나 매만졌습니다. 아직은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지요. 그런데 현관에서 구두를 신던 시누이가 갑자기 몸을 휘청했습니다. 엄마 나 왜 이러지? 다리가 이상해. 말투가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장을 짚고 서 있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요. 시어머니가 놀라 딸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어디 아파? 몰라 어지러워.
눈앞이 막 빙빙 돌아 신우이의 동공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헛웃음을 흘리더니 몸이 벽에 기대어 스르르 미끄러졌지요. 약효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퍼진 겁니다. 빈속에 국물을 크게 여러 술 떠먹은 데다 밥까지 말아 그릇 바닥까지 긁어먹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을 붙잡고 흔들었지요. 수진아, 정신 차려. 왜 이래, 응? 수진아. 신우이는 초점 없는 눈으로 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침을 흘리며 엄마 하나 이상해하고 늘어진 소리를 냈지요. 그제야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뭔가가 번쩍했습니다. 새벽에 며느리가 국을 안 먹었다. 며느리가 냄새가 난다고 딸을 말렸다. 그런데도 딸은 그 국을 다 먹었다. 그릇그릇이 혹시... 시어머니는 딸을 벽에 기대놓고 미친 듯이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싱크대에 놓인 국그릇 2개를 확인했지요. 하나는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그릇, 하나는 몇 술만 뜬 그릇. 자기가 새벽에 어느 자리에 어느 그릇을 놓았는지, 어느 그릇에 가루를 탔는지를 떠올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를 못 움직이게 하려고 탄 약을 제 손으로 제 딸에게 먹인 겁니다. 그것도 삼수 끝에 의대 면접을 보러 가는 딸에게요. 안 돼, 안 돼. 수진아, 이게 무슨... 어떻게...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채 1시간 남짓 지난 오전이었지요. 며느리를 무너뜨리려던 손이 겨우 그 1시간 만에 제 딸을 무너뜨렸음을 깨닫고 짐승처럼 울부짖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우이는 그 와중에도 면접 가야 돼 하며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삼수의 집착이 몸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정신을 붙잡고 있었던 거지요. 시어머니가 붙잡으려 했지만 신우이는 어눌한 몸짓으로 뿌리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미리 불러둔 콜택시가 아파트 앞에 와 있었고 신우이는 비틀거리며 그 차에 올라탔지요. 시어머니가 맨발로 쫓아나갔지만 차는 이미 면접장을 향해 출발한 뒤였습니다. 통곡은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대학병원 의과대학 심층 면접장 대기실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대기 의자에 앉아 이마에서 굵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었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수험생이 이상하게 여겨 힐끔거렸지만 신우이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대기번호가 불렸습니다. 신우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면접관 3명이 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지요. 신우이가 의자에 앉자 가운데 앉은 교수가 서류를 넘기며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수진 씨 반갑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질문입니다. 의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삼수를 하며 수백 번 연습했을 질문이었지요. 그런데 그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우이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렸습니다. 강력한 신경 안정제를 정량의 몇 배로 삼킨 몸에서 역설 반응이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진정시켜야 할 약이 도리어 뇌의 이성과 충동 통제를 마비시킨 거지요. 억눌려 있던 것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덕목? 덕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면접관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우이는 실실 웃으며 몸을 뒤로 젖혔지요. 야, 니들이 뭔데 나한테 덕목을 물어? 내가 3년을 이 지랄을 했는데. 그러곤 평소 집에서 나에게 퍼붓던 그 쌍욕들을
면접관들의 얼굴에 여과 없이 쏟아냈습니다. 차마 여기 옮기기 민망한 말들이었지요. 무식한 게 재수없는 같은 며느리인 내게 밥상머리에서 던지던 바로 그 말들이 면접관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평소 신우이의 입에 익어있던 말들이 통제가 풀린 순간 그대로 튀어나온 겁니다. 오수진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진정하세요. 당황한 면접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흥분이 극에 달한 신우이가 벌떡 일어나 앞에 놓인 책상을 두 손으로 확 밀어 엎어버렸지요. 서류 뭉치와 물컵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물컵이 깨지는 소리가 면접실을 울렸지요. 다 필요 없어. 내가 의사 될 거라고. 니들이 뭔데? 신우이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보안 요원들이 비명을 듣고 뛰어들어왔지요. 두세 명이 달려들어 발버둥 치는 신우이를 겨우 제압했습니다. 신우이는 그 와중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지요. 면접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대기 수험생들이 웅성거렸고 교수들은 참담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지요. 이런 난동은 전례가 없었던 겁니다. 현장에서 즉각 불합격 처리, 그리고 영구 퇴장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대학 정문 앞에 도착했고 신우이는 여전히 발버둥 치며 뒷좌석에 실려갔지요. 삼수 끝에 붙잡은 마지막 기회가 그렇게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같은 시각 시험장에 나는 이 모든 걸 까맣게 모른 채 답안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초침 소리만 가득한 강의실에서 마지막 문항의 결론을 적어 내려갔지요. 손목이 뻐근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종료 10분 전을 알렸습니다. 나는 답안지를 처음부터 다시 훑으며 오탈자를 확인했지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온전히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밥그릇도 고함도 조롱도 없는 시간. 오직 나와 시험지만 있는 시간이었지요. 그 고요 속에서 문득 새벽의 국그릇이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던 하얀 가루, 나를 뚫어지게 보던 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은 더 이상 나를 떨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국을 먹지 않았고 지금 여기 시험장에 무사히 앉아 있으니까요. 저들이 무슨 짓을 꾸몄든 나는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답안지를 감독관에게 제출했지요. 강의실을 빠져나오는 수험생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피로와 후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뭉친 어깨를 한번 돌리며 크게 숨을 내쉬었지요. 복도로 나와 휴대전화 진동을 다시 켰습니다. 화면에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밀려들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모르는 번호. 화면을 가득 채운 알림들을 보며 나는 직감했습니다. 집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지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든 나는 이제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는 며칠 전 그 통화를 담아둔 녹음 파일이 여전히 들어 있었으니까요. 나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밀려든 알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대어 휴대전화를 다시 켠 참이었지요.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문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지요. 수진이 면접장에서 난동 부려서 경찰서 갔대. 지금 어디야? 전화 좀 받아. 그 아래로 모르는 번호의 부재중이 3통, 그리고 시어머니의 부재중이 10통이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시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지요.
경희야, 큰일 났다. 수진이가 이상해. 전화 좀 받아라, 제발.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짐작하고 있던 일이 결국 벌어진 겁니다. 뒤바뀐 국그릇, 딸이 다 비운 그 그릇. 이제 모든 게 손을 떠나 굴러가고 있었지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두어 번 가더니 굵은 남자 목소리가 받았지요. 한경애 씨 되시죠? 여기 관할 경찰서 마약 수사팀입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 일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관할 경찰서 마약 수사팀이라고 했지요. 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신우이가 면접장에서 난동을 부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약물 반응이 의심되어 조사 중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곤 며느리인 나에게 참고인으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했지요. 제가 지금 시험을 막 마쳐서요.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머리는 차분했지요.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으니까요. 경찰서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중에 조각조각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신우이는 여전히 약기운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실에서 형사의 책상에 침을 뱉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짓거렸지요.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동공, 빠른 맥박, 극도의 흥분 상태. 노련한 형사가 한눈에 약물 투약을 의심했습니다. 즉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 체열을 했지요. 응급실 침대에 결박된 신우이의 팔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경찰은 긴급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렸지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딸을 보자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내 새끼 하며 오열했지요. 형사들은 시어머니를 딸에게서 떼어놓고 따로 앉혔습니다. 그러곤 물었지요. 어머님, 따님이 오늘 아침에 뭘 드셨습니까? 북엇국이요. 내가 아침에 끓여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지요. 그 국에 뭐 넣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북어랑 파랑. 어머님, 따님 혈액에서 뭐가 나올지 저희가 곧 알게 됩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몰라요. 그냥 국이에요. 같은 말만 반복했지요. 하지만 형사의 눈에는 이미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2시간 뒤 혈액 검사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강력한 처방용 향정신성 신경안정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지요. 결과지 하단에 붉은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함부로 구할 수 없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 약이었지요. 22살 재수생이 자기 발로 구해 먹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는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자 시어머니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했지요. 삭제된 데이터가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하나둘 뜨는 내용을 보며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며칠 전 시어머니가 약물 브로커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복원되었습니다. 그거 국물에 타면 잘 안 보이지? 이번 주 안으로 시험날 전에 받아야 돼 같은 문장들이 화면에 떠올랐지요. 지운다고 지웠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 며칠 전 대포통장 계좌로 현금 1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나왔지요. 브로커에게 약값을 붙인 그 돈이었습니다. 내가 경찰서에 도착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실에 앉았지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그릇 관련해서요.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새벽에 국그릇에 하얀 가루가 떠 있는 걸 봤다고. 이상해서 안 먹었다고. 신우이가 물을 찾으러 나오면서 그릇 위치가 뒤바뀌었고 나는 분명히 냄새가 나니 먹지 말라고 여러 번 말렸다고.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억지로 먹으라 떠밀었고 신우이가 뿌리치며 다 먹었다고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그 전에 뭔가 낌새를 채신 게 있으셨나요? 어머님이 약을 구하시는 걸 아셨다든가. 나는 잠시 망설이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불안해서 녹음을 해뒀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조사실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먹으면 하루 종일 정신 못 차린다는 거지. 확실해? 국물에 타면 잘 안 보이지? 100만 원? 계좌번호 불러봐. 바로 붙일게. 시험날 전에 받아야 돼. 그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가 녹음을 들으며 표정이 변했습니다. 포렌식으로 나온 문자, 통장 내역, 그리고 이 녹음.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형사는 파일을 증거로 확보하겠다고 했고 나는 동의했지요. 며느리를 무너뜨리려다 제 손으로 친딸의 면접 당일 아침국에 독을 타먹인 사람. 그 끔찍한 진실이 서류와 목소리로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조사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상황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가 유치장으로 옮겨지던 중이었지요. 자기 딸의 혈액 결과와 복원된 자기 문자를 확인한 시어머니는 유치장 바닥에 엎드려 제 머리칼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건 며느리 먹으라고 아니야. 내 딸이 왜.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먹으라고 탄 거라는 그 절규가 오히려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지요. 시어머니는 짐승처럼 기괴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며느리를 겨눈 독이 제 딸에게 갔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불법 향정신성 의약품 거래와 투약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형사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지요. 차가운 쇠가 손목에 닿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결박돼 있던 신우이는 그제야 약기운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면서 자기가 면접장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어렴풋이 떠올린 모양이었지요. 나나 어떻게 된 거야? 면접은? 하며 경악했다고 합니다. 삼수 끝에 마지막 기회가 자기 손으로 엎은 책상과 함께 끝났다는 걸 깨닫고는 침대에서 몸부림을 쳤다지요. 나는 조사실을 나오며 그 모든 전말을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며느리를 겨눈 독, 뒤바뀐 국그릇, 딸의 파멸, 어머니의 구속, 이 모든 게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며느리가 사무관이 되는 꼴을 못 견딘 한 사람의 열등감이었지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원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늘했지요. 남을 무너뜨리려 판 함정에 결국 자기가 사랑한다던 딸과 자기 자신이 함께 빠져버린 겁니다. 나는 그 무덤을 판 사람도 밀어넣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분명히 말렸고 내 몸을 지켰을 뿐이었지요. 경찰서 유리문 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사람이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지요. 나는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경찰서 문을 나섰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하루 종일 시험을 보고 경찰서를 거쳐 지친 몸으로 집 현관 앞에 섰지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파 쿠션이 바닥에 나뒹굴고 탁자 위 물건들이 엎어져 있었지요. 그 한가운데 남편이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술 냄새가 확 끼쳤지요. 경찰서에서 어머니의 구속과 동생의 난동 사태를 확인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남편이 발로 거실 탁자를 걷어찼습니다. 탁자가 쿵 밀려나며 다리 하나가 삐걱거렸지요. 너 이제 오냐? 시험은 잘 봤어? 우리 집안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시험은 잘 봤냐고. 진정해.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엄마는 수갑차고 수진이는 병원에 묶여 있는데. 남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왜 주는 대로 안 처먹고 그릇을 바꿔서 내 동생 인생을 망쳐. 네가 그릇만 안 바꿨어도 이런 일 없었어. 다 너 때문이야. 나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곤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지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릇을 바꾼 게 문제야. 어머니가 국에 약을 탄 게 문제야. 남편의 입이 잠깐 멎었습니다. 나는 그 국에서 냄새가 난다고 분명히 말렸어. 2번, 3번을 말렸어. 그런데 어머니가 멀쩡한 국에 트집 잡지 말라고 아가씨 등을 떠밀었어. 아가씨는 내 말을 코웃음 치면서 밥까지 말아먹었고 나는 분명히 경고했어. 그걸 무시한 건 그 사람들이야. 그래도 네가 그릇을 안 바꿨으면 그 국은 원래 나 먹으라고 만든 거야. 내 앞에 놓였던 거라고. 내 어머니가 나를 시험장에 못 가게 하려고 100만 원 주고 약을 사서 탄 국이야. 그걸 내가 왜 먹어야 돼? 내가 그걸 그냥 먹고 시험장에 쓰러졌어야 속이 후련했겠어?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논리로 나를 이길 수 없자 남편은 손을 뻗어 내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벽 쪽으로 밀어붙이려는 손이었지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나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곤 한 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향해 반발 다가서며 낮고 서늘하게 말했지요. 지금 나한테 손 떼는 순간 그것까지 전부 증거로 남아.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라. 내 어머니 손목에 수갑 채운 게 뭔지 알아? 나 우습게 보지 마.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방금 경찰서에서 어머니가 수갑 차이는 걸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었지요. 증거라는 단어가 지금 이 집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뻗었던 손이 스르르 내려갔지요.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벌인 끔찍한 범행 앞에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끝까지 며느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 밑바닥이 어이없어서였지요. 5년 전 내 발목 잡는 사람 안 되겠다고 편지를 쓰던 사람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싶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며느리 죽이려고 약을 탔는데 걱정을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나한테 하네. 대단하다 정말. 뭐라고? 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통화를 녹음한 날부터 나는 조용히 변호사를 만나 이날을 준비해 두었지요. 두툼한 봉투를 거실 탁자 위에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봉투가 벌어지며 서류 몇 장이 탁자 위로 쏟아졌지요. 이게 뭐야? 직접 봐.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지요. 첫 번째는 퇴거 통보서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결혼 전에 내가 청약에 당첨돼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 산 집이었지요. 등기부등본에 온전히 내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집에 얹혀 살던 것뿐이었지요. 두 번째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내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지요. 세 번째는 위자료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시가의 범행을
방관조장한 책임을 근거로 한 것이었지요. 이혼? 위자료? 야, 너 미쳤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지요. 그러곤 며칠 전 녹음해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지요. 국물에 타면 잘 안 보이지? 100만 원? 계좌번호 불러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거 경찰에도 제출한 파일이야. 오늘 내 어머니 수갑 채운 결정적 증거고. 파일을 멈추고 나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계속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집에서 몇 달을 살면서 내 어머니가 약을 구하는 낌새를 정말 하나도 몰랐어? 경찰이 그걸 믿을까? 방관자였던 너도 얼마든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남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 그리고 빈털터리 이혼. 두 가지 현실이 한꺼번에 덮치자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었지요. 방금 전까지 나를 몰아붙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 잠깐만. 경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러곤 뒤늦게 억울하다는 듯 덧붙였지요. 나는 그냥 네가 남들처럼 집에 좀 충실하기를 바랐을 뿐이야. 밤마다 책 붙들고 승진이 어쩌고 사무관이 어쩌고. 아내가 남편보다 잘 나가겠다는데 어느 남자가 좋겠어? 내가 그거 서운해한 게 그렇게 큰 죄야? 응?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충실? 이 집 생활비 대고 내 어머니 병원비 대고 아가씨 학원비 요구까지 받아낸 게 나야. 그게 충실이 아니면 뭐가 충실인데? 네가 바란 건 아내가 아니라 너보다 아래에 있어줄 사람이었겠지. 얘기는 끝났어. 나는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었지요. 그 안에는 미리 싸둔 남편의 캐리어와 옷가지를 담은 쓰레기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오기 전 어차피 오늘로 끝을 낼 생각이었으니까요. 캐리어와 봉투들을 거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뻥 차서 내동댕이 쳤습니다. 봉투 하나가 터지며 남편의 셔츠와 양말이 바닥에 흩어졌지요. 짐 챙겨서 나가. 경희야, 진짜 이러지 마. 갈 데도 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을, 아니 5년을 참아온 목소리였지요. 남편은 흩어진 옷가지와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덜덜 떨렸지요. 경찰 조사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서명하고 나가는 게 낫다는 걸 저 사람도 계산한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마친 남편은 바닥에 캐리어를 주섬주섬 챙겨 들었습니다. 옷가지를 봉투에 다시 쓸어 담으며 자꾸만 나를 흘끔거렸지요. 뭔가 말하고 싶은 얼굴이었지만 나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듯 현관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나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5년 전 도서관에서 내 옆자리를 지켜주던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요. 지금 문 밖으로 나가는 건 자격지심과 방관만 남은 껍데기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곧장 도어록으로 다가가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새 번호가 저장되는 순간 지긋지긋했던 시간이 문 하나로 완전히 차단되는 기분이었지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흩어진 서류와 엎어진 탁자와 남편이 흘리고 간 양말 한 짝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지요.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밀려 들어왔지요.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3년간 이 집에 배어있던 고기 냄새도 쉰국 냄새도 고함 소리도 이제 다 지나간 것이 되었지요.
이 넓은 거실에 이제 나 혼자였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숨이 제대로 쉬어졌지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 봉투에 다시 담았습니다. 이혼 서류의 남편 서명란을 확인하고 봉투를 가방에 넣었지요. 내일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저녁을 먹고 어느 집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있겠지요.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차례였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온전한 한경이로요. 나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해 겨울 칼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전국의과대학 블랙리스트에 영구 등재되었습니다. 면접장에서 책상을 엎고 면접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사건은 의대 사회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일이 되었지요. 어느 대학도 그런 지원자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삼수 끝에 그리고 그 뒤로 아무리 다시 도전해도 의사의 꿈은 완전히 닫혀버린 겁니다. 신우이는 방구석에 틀어박혔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세상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며 지냈지요.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누구 때문인지 끝없이 원망을 늘어놓았지만 그 글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권 의식으로 가득했던 22살은 그렇게 폐인이 되어갔지요. 시어머니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들여 국에 타먹인 혐의, 그로 인해 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까지 죄질이 무겁다는 판단이었지요.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서 수의를 입고 앉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며느리를 무너뜨리려다 제 손으로 딸의 인생을 박살냈다는 죄책감. 시어머니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렸다지요. 열등감이 원한이 되고 원한이 범행이 되고 그 범행이 결국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던 딸에게 돌아갔으니까요. 남을 겨눈 독은 대개 그렇게 겨눈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패소했습니다. 유책 사유가 인정된 겁니다.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시가의 범행을 방관한 책임까지요. 결혼 전부터 내 단독 명의였던 아파트에 대해서는 남편이 단 한 푼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었지요. 오히려 위자료 부담까지 떠안았습니다. 월세, 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남편은 고시원 쪽방을 전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매일 밤 소주병을 기울이며 자신의 무능과 방관을 뒤늦게 후회했다지요. 5년 전 도서관에서 내 손을 잡고 너는 큰 사람 될 사람이라 말하던 그 사람은 이제 좁은 쪽방에서 지난 날을 곱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생지옥에서 타들어가는 동안 나는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구청 사무실이었지요. 7급 주무관으로서의 마지막 인수인계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후임에게 업무 파일을 넘기고 내 책상을 정리했지요. 서랍을 비우다 책상 위에 놓인 2장의 서류에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은 올해 5급 행정고시 최종 합격자 명단이 적힌 공문이었습니다. 그 명단 안에 내 이름 석자가 또렷이 박혀 있었지요. 한경이. 그렇게 코피를 쏟으며 굶으며 조롱을 견디며 붙든 시험이었습니다. 결국 붙은 겁니다. 다른 한 장은 세종시 정부청사로 발령이 난 5급 사무관 임용장이었습니다. 빳빳한 종이 위에 내 이름과 직위가 인쇄되어 있었지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3년 전 이 집을 벗어나겠다는 일념으로 문제집을 폈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개인 물품을 담은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동료들이 복도에 늘어서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주무관님, 아니 이제 사무관님이지.
축하해요. 세종 가서도 잘하실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3년간 이 구청에서 나는 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무리 서러운 밥상을 받아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출근해 제 몫을 했지요. 그 성실함을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구청 문을 나섰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요. 남편의 변심에 상처받고 시어머니의 착취에 숨죽이며 쉰국 앞에서 눈물을 삼키던 과거의 한경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뒤바뀐 국그릇과 함께 지나간 계절에 묻혔지요. 지금 구청 문을 나서는 건 온전히 제 힘으로 새 삶을 쟁취한 34세 사무관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새로 산 중형세단이 겨울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남의 카드를 팽개치던 손도, 남의 밥상에 쉰국을 던지던 손도 없는 온전히 내 돈으로 산 내 차였습니다. 운전석에 올라 묵직한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진동이 손끝에 전해졌지요. 백미러를 조절하다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습니다. 3년 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지요. 그때 문득 지난 겨울 새벽 식탁에 놓여있던 뽀얀 북엇국이 떠올랐습니다. 표면에 반짝이던 하얀 가루,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눈, 나를 시험장에 못 가게 하려던 내 앞길을 물리적으로 꺾어버리려던 그 독. 나는 역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먹이려던 독은 결국 나를 각성시킨 해독제가 되어 주었지요. 만약 그 새벽에 국그릇의 가루를 보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나는 지금도 그 집에서 서러운 밥상을 받으며 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며 소중한 시간을 그 집에 갈아넣고 있었을지도요. 하지만 그 하얀 가루가 나를 깨웠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이제는 나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걸요. 나를 무너뜨리려던 손이 도리어 나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기어를 넣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창을 뚫고 무릎 위로 쏟아졌지요. 내비게이션 화면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세종청사. 경로가 안내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시간. 지긋지긋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온전한 제2의 인생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주차장을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섰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고 앞이 훤히 트였지요. 나는 망설임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속도를 내며 앞으로 나아갔지요. 백미러 속에서 구청 건물이, 그리고 그 너머에 지난 3년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시리도록 파랬습니다. 그 아래로 뻗은 도로가 세종을 향해 길게 이어져 있었지요. 나는 라디오를 켜고 오랜만에 흥얼거렸습니다. 온전히 내 능력과 그들이 심어준 도끼로 쟁취한 이 눈부신 길 위에서요. 그 새벽의 뽀얀 북엇국은 이제 내게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는 그 독을 삼키지 않았고 그 대신 나 자신을 지켜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지요. 가속 페달을 밟은 발에 나는 조금 더 힘을 실었습니다. 세종으로 가는 길이 겨울 햇살 속에 눈부시게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경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을 무너뜨리려고 판 함정에는 결국 그 함정을 판 사람이 먼저 빠지는 법이지요. 며느리를 꺾으려던 그 독이 되레 자기 딸과 자신을 삼켜버린 것을 보면 세상 이치가 참 무섭고도 공평합니다. 살다 보면 부당한 대접에 숨죽이고 참는 게 도리인가 싶어 눈물을 삼키는 날이 있지요. 하지만 참는 것이 늘 미덕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이고 물러서지 않을 용기를 낼 때 길은 열리더군요. 지금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인내가 언젠가 반드시 새로운 문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